함께 자리해주신 이분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스타버스트 에어로스페이스 한국지사 대표님이신 김상돈 대표님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도 간략하게 인사는 해주셨습니다만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오늘 우주산업이라는 주제로 함께할 김상돈 대표님이 어떤 분이신지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TO10, 지금 한국항공, 카이죠. 거기에서 프로펠러기하고 제트 훈련기 개발에 종사를 했었고요. 엔지니어로서. 그리고 그 이후에 IT라든가 아니면 해외 게스트빈 회사에 일을 하다가, 작년 말부터 스타버스트라는 미국계, 스타트업 억셀러레이터와 벤처 캐피탈을 겸하는 회사의 한국 지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스타버스트 에어로스페이스, 이 회사를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생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스타버스트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도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스타버스트 활동을 국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업자이자 CEO는 프랑스 분이고요. 프랑스 에어버스 경력을 가지고 최초의 프랑스에서 사업을 2012년도에 시작했다가 아무래도 미국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항공 우주 시장을 보면.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회사를 진출해서 그 이후에 저희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3대 축은 스타트업에 대한 억셀러레이터라고 해서 이제 주로 육성 자문이 되겠죠. 투자 유치.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글로벌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문, 전략 컨설팅, 전략 자문이 있겠고요. 또 스타트업과 그런 기업을 연결하고요. 세 번째 축은 벤처 캐피탈을 조성해가지고 스타트업에 대한 직접 투자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미국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저희가 주요 활동 분야입니다. 국내의 이 스타트업들의 직접 투자는 아직까지는 사례가 없는 거군요. 네, 직접 투자는 아직은 이제 저희가 국내에서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되고요. 대신 대기업이나 정부 고객을 향한 컨설팅, 그다음에 국내 스타트업을 향한 그것도 컨설팅이죠. 컨설팅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께서 함께 자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아침 시크릿 주총에서는 우주산업 특집 스페셜 세션을 김상돈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지금부터는 좀 편안하게 우주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국내 기업들도 기업들이지만 무엇보다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이야기는 아마도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와 버진 갤럭틱이 무중력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우주 여행을 해왔다라는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이 우주와 우주산업, 우주여행, 우주관광 이런 단어들이 뉴스를 통해서 좀 접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뉴스들이 주목받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기조 발언처럼 한번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주관광은 사실 한 20년 전부터 많이 추진들을 해왔죠. 그리고 그거를 제가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드리면 하나는 누구나 다 우주 여행을 대다수겠죠. 대다수가 우주 여행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완전 미지의 영역이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큰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니까 대다수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런 곳에 가보고 싶다라는 욕망이랄까요? 희망이 있는 것들을 이제 최근에 기업가들이 개척을 하기 시작한 거죠. 본인들이 직접 탑승하면서. 그게 한 분야가 있을 테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우주 관광 기술들이 결국 쌓이다 보면 역시나 제프 베조스도 발표한 바지만 조만간 우주 정거장에 몇만 명을 거주시키면서 우주 공장이나 여러 가지 우주 정거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 좀 더 멀리 나가면 달에 대한 상주 기지가, 달에 사람들이 상주하는 기지가 만들어질 테고요. 조금 더 먼 미래가 되겠습니다만 화성에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앨런 머스크 발표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가기 위한 하나의 기초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우주 관광으로 시작을 하지만 사실상 향후에 이 우주 또 달, 화성 이런 인류의 미래에 대한 꿈 이런 걸 달성하기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이 안에 좀 담겨 있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버진 갤럭틱이나 아마존이 여러 가지로 이런 우주 산업에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면서까지 하는 데는 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요. 이 네. 기업들이 갖고 있는 속내는 어떤 것일지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다른 분들의 기업에 대해서 그 속내까지는 정확하게 진단은 못 드리겠지만 어떤 경향성으로 짚어드리면 역시나 기업은 오늘 이 클럽하우스의 대부분 분들이 이제 주식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실 테니까요. 기업은 결국은 이윤 추구이지 않습니까? 이윤을 추구함에 있어서 어떤 포화 상태에 이른 지상에서의 경쟁,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그거를 벗어나서 누구나 다 우주에 가서 선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기업 경쟁에 있어서 어떤 시장의 선점은 굉장히 중요한 마일스톤이기도 하니까요. 목표이기도 하고 그거를 선점을 잡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로서 우주 관광을 개척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지금 뭐 전기차, 친환경, 뭐 반도체 이런 기업들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우주 개발이라고 하는 영역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뭐 우주 정거장, 우주 공장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조금 가깝게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우주 관광 시대가 열리게 됨과 동시에 산업적 관점에서 다양한 분야가 열릴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언급을 하거든요. 그 산업적 관점이라는 표현 안에 어떠한 영역들이 좀 있을지 조금만 깊게 들어가서 우주 개발이라는 테마 안쪽에 있는 산업 이야기들을 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주 시장은 굉장히 나름 다양한 분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전통적으로 보던 그 우주 방위 산업이죠. 주로 지상 관측을 하거나 서로 상대방을 정찰하는 분야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약간 좀 평화적인 목적으로 보면 지진 예측, 또 우주 기상 태양풍 관측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주로 대형 위성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국가라든가 아주 거대한 기업들이 주도를 해온 분야들을 현재는 이제 그 발사체 기술이라든가 인공위성 기술들이 점점 민간 기업 또는 스타트업 수준으로 유용한 수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당장 짧은 산업적 관점으로는 인터넷, 역시나 앨런 머스크가 발표한 거지만 그 스타링크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초소형이나 소형 위성들을 이용한 통신 사업 또는 지상 영상 관측 서비스들이죠. 뭐 지리 정보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미 뭐 많은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우주 관광보다는 이 분야가 이미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저궤도 위성이라고 하죠. Low Earth Orbit라고 해서 LEO 시장이 제일 먼저 열릴 테고요. 이미 열려 있고요. 그게 활성화되면서 우주 관광 시장이 두 번째로 지금 추세로 봐서는 한 4, 5년 안에 많이 활성화가 되겠죠. 이미 벌써 뭐 예약 티켓 발간하기 시작한 회사들도 있으니까요. 관광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우주 공장 이런 게 따라 붙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관광이 일단 먼저 열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공장을 비롯해서 다양한 게 열리는데 그 중에서 이제 포인트는 역시 인터넷 부분, 통신과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싶군요. 지금 뭐 보니까 위성 강국들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5G 시대인데 위성 강국들이 이제 6G 시대로 이끌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통신 국경도 사라지고 우주 선진국들이 먼저 치고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그럴까요? 통신 시장이나 이 네트워크 서비스 시장에서 우주 개발이 갖고 있는 의미 이런 걸 선점해야 되는 것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또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신 시장이라는 거는 당연히 거의 뭐 인프라급이 될 테고요. 또 뭐 무궁무진한 엄청난 그 규모로 지금 빠르기로 성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인터넷이라는 게 주도가 돼가지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5G든 6G든 뭐가 갈 때 요즘 블록체인이라 그러면 대부분 분들은 아마 상당수 분들은 이제 주로 가상화폐 쪽으로만 생각하시겠지만 용어적으로 보자면 인터넷 시대가 블록체인 시대로 완전히 전환하는 게 조만간 다가올 겁니다. 그다음에 우주 통신을 연결하게 되면 결국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꾸준히 갈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러니까 이런 또
전 세계를 하나의 어떤 통신권으로 묶는다는 거에 있어서 여러 업체들이 경쟁을 할 테고요. 이미 미국 업체들을 주도로 해서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도 요소 기술로 보자면 결코 뒤지지 않는 국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공위성 기술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발사체 쪽을 좀 더 국가적으로 육성한다거나 아니면 국제 투자자나 국내 투자자분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발사체 스타트업들도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결국은 통신 시장은 국가 방위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이 되면서 하나만 더 첨언드리자면 통신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사이버 시큐리티 이 분야도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시장이. 사이버 시큐리티 부분에 우리나라가 조금 더 투자를 해주시면 하는 아쉬움을 좀 바람으로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발사체를 통해서 위성 발사해가지고 통신만 열리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넘어서 블록체인과 연결 그리고 사이버 시큐리티까지 보안이나 이렇게 전반적인 것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지금 또 한번 들으면서 배울 수가 있었는데요. 국가 간의 경쟁 부분은 굉장히 좀 신경이 쓰입니다. 일단 미국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중국은 현재 어느 정도 기술로 쫓아오고 있다고 알고 계시는지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점수로 매겨드리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이미 미국 정부가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미국과 소련의 경쟁이었다면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미중의 경쟁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럽이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쪽은 이제 미국 우방국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미국은 현재 중국을 여러 보도도 있지만 전방위적으로 좀 둘러싸서 포위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국이 국가 규모 이런 데 있어서 미국과 우주 경쟁을 직접 할 만큼 그만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두 개 국가가 각각 주도하는 우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걸로 보이고요.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살아나야 될지를 잘 고민을 해야 되겠죠. 좋습니다. 이번에는 일부 세부적으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국내 회사 중에 이제 한화가 여러 가지로 이 정보통신 그리고 인공위성 이런 쪽에 투자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산업이나 우주 개발과 관련돼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관심이 뜨거울 때 국내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지금 듣고 계시는 리스너들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 주주님들을 위해서 국내 기업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최대한 보도 자료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성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한화 또 한국항공우주 이런 국내 지금은 주로 이제 방산 대기업이라고 하죠. 방산 대기업을 위주로 그 우주 프로그램이 여러 개 발표가 되고 있고요. LIG 넥슨도 거기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성, 발사체 이런 기술 위주로 많이 기업의 선투자가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기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환영을 하는 바이고요. 항공우주의 한 명으로서. 그다음에 스타트업 수준으로 가면 사이버 시큐리티라든가 소형 위성체 기술 이런 게 굉장히 스타트업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보도된 회사들이 이노스페이스라든가 이런 보도를 많이 받고 있는 발사체 회사들도 있고요. 루미르 같은 어떤 위성 전문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회사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아쉬운 점이 보통 제가 이런 활동을 해보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것과 미국 시장으로 가서 해보면 동그라미 하나 차이가 난다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의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투자 관심이 조금은 적지 않은가 이런 아쉬움을 소리가 스타트업 사회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인데 조금 궁금했던 것이 이런 것이 지금 진행되는 국내 기업들에서 우주 개발이나 발사체 사업 포함해서 진행이 스타트업 사이드보다는 아직까지는 이제 방위 산업체 위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 기저에 깔려있는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제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항공우주 분야에서 오래 일을 했고, 특히 이제 최근에 우주에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니까요. 예. 그 부분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방위산업 대기업 위주로 간다라기보담도 저는 좀 다른 방면에서 하나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언어 장벽, language barrier. 그게 제일 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스타트업을 예로 들면 스타트업이 각 회사들이 가진 요소 기술,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요소 기술들이 결코 딸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통할 수 있는 기술들이 충분히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몇몇 분야만 빼면요, 아주 과학적 투자가 많이 필요한 재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빼면 요소 기술들이 있는데, 결국은 랭귀지 베리어, 이 언어 장벽 때문에 그 투자자들을 한국으로 끌어들이는데도 조금 많이 활동이 부족하고, 또 우리가 해외로 진출을 해서 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조금 언어 장벽 때문에 우리가 좀 손해를 받지 않나. 이 부분이 제가 제일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은 못하겠지만 우리나라가 수십 년 전부터 영어 교육 했지만 지금 이 계속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언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좀 처음 들었고, 또 새로운 관점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다면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이런 항공 분야, 항공 우주 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되고 여러 가지로 시스템적으로도 세팅이 좀 되려면 여러 가지 원천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엔진, 로켓, 인공위성, 각 분야의 이 원천 기술을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네. 원천 기술을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리자면 로켓 발사 기술, 또 인공위성 기술, 그다음에 기술로 더 중요하다는 표현이 아니고 시장으로는 훨씬 큰 분야가 서비스 분야입니다. 영상 서비스라든가 영상 분석, 이런 서비스 분야가 규모는 훨씬 큽니다. 시장이.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요소 기술들을 웬만하면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제작 기술은 거의 세계 톱급이라고 표현드리고 싶고요. 예. 발사체 기술에 있어서는 아직은 이제 최근에 지난 5월에 한미 미사일 협정이 이제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로 기술 개발이 훨씬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제한이 좀 있었기 때문에 대형 발사체 기술은 미국, 유럽에 비해서는 조금 한 걸음 뒤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이 부분도 앞으로는 계속 투자가 이루어질 때고요. 예. 그다음에 여러 요소 기술들에 있어서 제가 이제 현재 2020년 기준 전 세계 우주 시장을 전체로 보면 한 500조 가까이 됩니다, 우리 돈으로. 근데 그 중에 인공위성과 발사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10% 남짓됩니다. 그럼 결국 나머지는 전부 다 서비스 관련이라는 거죠. 좀 소프트한 기술들. 또는 지상 장비도 이제 우주 시장에 들어가니까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요소 기술들이 충분히 차고 넘치는데 결국은 구슬을 꿰어서 목걸이로 만드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어찌됐건 이제 이런 산업이 발전하려면 이게 이제 부가가치로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이다, 이런 제시할 수 있는 수치가 있어야 사람들로부터 관심도 이끌고 또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자료들을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항공우주산업의 부가가치율이 이제 48%, 또 전체 산업부문 가운데서도 반도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항공우주산업이 갖고 있는 이 미래가치, 또 여러 가지로 잠재력, 이런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면 듣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항공우주 산업의 부가가치는 현재까지 수치가 굉장히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정도 비율은 유지하리,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네요. 제가 이제 재정이나 그쪽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앞으로 전 세계적인 경쟁은 상당히 많이 치열해질 겁니다. 아까 제가 미국 동맹국이라고 표현했지만 어차피 우리나라는 또 일본과 경쟁을 해야 되고, 또는
여차하면 어떤 요소 부분에서는 미국과 경쟁을 해야 되고요. 예. 그러면 전반적인 단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단가는 내려가면서 시장은 커지는. 그래서 당분간은 어떤 부가가치율이 유지가 되겠지만 결국은 이 부가가치율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좀 내려가는 선에서 재편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이제 하나만 첨언드리자면 예. 우주 자원 개발은 엄청난 큰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분야는 정말 부가가치가 얼마나 함부로 예측하기도 어려울 만큼 우주 자원 개발은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자원 개발이라는 것도 있고 또 많은 전문가들은 우주에 뭐 쓰레기를 수거하는 최근에 이제 영화 승리호에서 보여줬었던 그런 네. 산업도 미리 지금 준비하는 기업들도 있는 것 같더군요. 네. 그 부분은 조금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좀 있습니다. 예. 쓰레기가 점점 쌓이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럼 예. 그걸 치웠을 때 가치가 얼마나 일어날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비유하자면 내 집 마당에 누는 내가 쓸겠지만 대문 밖에 나가서는 잘 안 쓸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그 무한한 공간에 돌아다니는 쓰레기를 누가 치울 건가? 내 책임 아닙니다. 이런 게 이제 부정적인 예측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결국은 대기업들이나 어떤 국가들 위주로 자기네 인공위성이 원활하게 다니려면 이게 치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 그렇죠. 그 분야로서는 다시 가치가 생길 거다. 이게 지금은 좀 분석이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미 인도를 비롯해서 해외 유수 우주 강국들은 우주 쓰레기 수거에 대한 스타트업들도 이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지금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발사체를 비롯한 이제 하드웨어적 기술과 또한 서비스 부분에 대한 이 전망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면서 이렇게 공부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의 이 정책적인 얘기로 결국은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북방 우주 정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 이 우리 정부가 민간 지원을 위해서 좀 필요한 정책적 세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면 이제 제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김상돈 대표님의 의견을 조심스레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분야는 사실 여러 각계 전문가분들께서 특히 방위산업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오랜 세월 지적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분들하고 동일한 목소리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에 관한 정부 재정 지원이 너무 성공 위주, 성공을 전제로 한 지원책이다 보니까 누구나 또 거기에 응모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성공을 못하면 엄청난 비난과 그 페널티가 있으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공할 만한 것들만 찾아서 하는 그런 게 조금 너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분야고 이게 정부에서 좀 아주 혁신적으로 바꿔줬으면 하고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진화적 개발이 필요하다는 분야거든요. 예. 4, 5년 또는 2, 3년 개발해서 100% 성공할 것이 아니고 개발하다 보면 몇 개는 실패할 수도 있고 그중에 몇 개가 성공하면 이게 대단한 성공이다. 집단적으로 봤을 때 이런 좀 전향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연구개발 과제, 국가 정책도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또 김선영 대표님이라고 하는 이 투자와 관련된 또 전문가가 계시니까요. 우리 김선영 대표님이 갖고 있는 또 궁금증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자, 김선영 대표님. 네, 듣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우주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투자와 또 펀드, 인베스트 쪽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비롯한 여러 가지 핀테크 또 성장주들에 투자를 했다가 최근에 이 우주와 관련된 아크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 ETF도 준비를 했습니다. 투자 사이드에서 이런 식으로 우주 개발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나 현재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선영님의 입장도 들어보고 선영님의 궁금증도 한번 좀 들어서 김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너무 관심이 사실 너무 많은 분야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한테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 괜찮아지면은 나사를 한번 방문해보고 싶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사실 저도 이 우주산업 분야에 대해서 정말 크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애들한테 뭐 시킬래? 그러면 이제 나는 공대 보냈으면 좋겠어. 뭐 MIT 이런데 그래서 나사 갔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보통 농담 삼아 하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투자의 관점도 그렇고 이제 다양한 분야를 봤을 때 앞으로 우주 쪽에 투자는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근데 앞에서 말씀해 주신 걸 제가 되게 공감한 부분이 뭐였냐면은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마찬가지고 사실 펀드잖아요. 거기에 이제 최선의 목표가 뭐냐면은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말이 있어요.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그런 부정적인 얘기가 있는데 사실 어떤 산업이 크게 성장할 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진짜 밑 빠진 독인지 아닌지는 당장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주 산업 부분에 투자를 하는 분들 몇 분 이제 뵈면은 10중 8구는 다 이게 될 것 같아서 투자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성장을 위해서 투자해봐야지 이렇게 하는 분들 사실 별로 많이 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사실 아크가 투자를 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오랜 기간 동안 길게 투자를 이제 사이트를 뭐 10년, 20년 보면서 길게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펀드 업체들은 뭐 길어봤자 뭐 1, 2년 보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크가 투자하는 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기보다는 좀 길게 투자를 하고 진짜 미래에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주에 대한 투자는 지금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산업을 선점을 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강하게 달려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얻은 기업이 선정했다라고 평가하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몇 년의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투자는 계속 앞으로 이어질 것이고 저도 사실은 우주 산업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앞에서 설명해 주신 건 너무너무 잘 들었고 너무너무 이제 관심을 많은 분야가지고 집중해서 듣고 있었는데 궁금한 분야는 저는 그거예요. 앞에서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가 사실 발사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가 기술력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지만 정말 나이브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기술력은 뛰어난데 사실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한테 상대적으로 밀리는 경향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뭔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 이 뭐 우주 산업은 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이래가지고 투자를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 속도가 좀 더딜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사실 전 되게 걱정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카이 같은 기업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이제 우주산업 관련 나로 관련 기업들을 투자를 하면서 사실 저는 우주 관련 테마를 단타 테마로 사실 투자해 본 적은 없어요. 이건 좀 길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한 7년째 지금 6, 7년째 들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자금력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우리나라가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금력으로 많이 딸리긴 하지만 사실 기술력이 뛰어나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딸리는 자금력도 사실은 뛰어난 기술력을 커버하면서 해외에서 자금을 유치를 해서 커버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좀 되고 있는지를 혹시 좀 알 수 있을까라는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김 대표님 혹시 답변이 좀 가능하신 질문일까요? 예, 자금이 우리나라 자금을 보자면 뭐 미국만큼은 안 되는 게 분명할 테고요. 또 유럽도 국가로 나누면 우리랑 비슷할 수도 있지만 유럽은 하나의 문화권으로 하니까 역시나 우리가 자금력에서는 그만큼 안 되지만 대신 통신 시장이라든가 우주 분야에서요. 감시 정찰 시장은 우리나라 자력으로 당연히 해야 되고 국가에서도 그걸 밀어줄 테니까 그 정도의 투자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시금 강조드리면 우리 기업이 해외로 진출함에 있어서는 해외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언어 장벽이 제일 크지 않나? 이 부분을 좀 극복을 각 기업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그 부분만 극복을 하고 나면 우리나라도 거의 뭐 우주 강국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공위성은 이미 들어가 있다고 보이고요. 좋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오늘 오셔가지고 항공 우주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셨어요. 너무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조금 아쉬워서 그런데 사실은 오늘 원래 한 가지 주제를 더 짚어드렸어야 됐는데 좀 시간이 모자란 관계로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와주시길 제가 조심스레 부탁드려도 될지요? 네, 알겠습니다. 금요일인 거죠? 네.
예, 금요일 날 이렇게 잠깐 자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모셔서 아무래도 이 항공우주산업 전반은 이제 다뤄봤으니까 이제 요거보단 조금 저항공, 그러니까 이제 도심항공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 어떻게 좀 괜찮으실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분야가 사실은 시장은 더 클 거라고 전망이 되니까요. 네. 좋습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 시장, UAM 시장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김상돈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대표님, 오늘 끝인사로 마지막 발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분들이 모인 방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활성화된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스타버스트 한국지사 대표님이신 김상돈 대표님과 함께 우주산업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